복비. 부동산을 소개하고 거래를 성사하게 한 대가입니다. 왜 복비인가 하였더니 이사하는 새 집에 복을 가득 불러와 주길 기대하는 마음이 담겼다는 건데요. 그래서 되도록 후하게 쳐주려는 게 우리네 인심이었습니다. 그랬던 복비가 요즘에는 복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입니다. 10억짜리 집을 매매하는데 1,000만 원 뭐 이 정도 들면은 계속되는 집값 폭등에 중개 수수료 역시 껑충 뛰면서 그야말로 복비 폭탄이 돼서 되돌아왔습니다. 실질적으로 2배 이상 됐다. 중위치 이상이 되는 부동산들은 다 최고 요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돼버렸어요. 국민청원에는 복비를 내려달라 연일 불만이 쏟아지고 있고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해가면서까지 부동산에서 하는 것이 있는가. 중개사들은 생존권 위협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 다 주는 사람 없어요. 합의라고 돼 있잖아요. 집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복을 빌며 복비를 건넬 수 있는 날은 과연 올까요? 커져가는 논란 속 2021년 현 중개수수료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 지난해 10월 전국에서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 인원만 총 34만 3천 명. 1984년 공인중개사 도입 이후 역대 최대 인원이 몰렸습니다. 중년고시라는 말은 이제 옛말입니다. 이 같은 열풍은 코로나로 인한 취업난에 세대를 막론하고 평생 자격증을 준비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개사들의 수익이 크게 는 것이 시험 광풍에 한몫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10억 정도 기준으로 할 때 최대 900만 원 정도를 이제 내게 되는데 900만 원 정도라는 것들은 그 도시 근로자가 한 3개월 정도 근로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주택 한 채 매매를 하는데 다른 제세 공과금 다 제외하고 단 중개 수수료만 900만 원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좀 과도한 측면이 있죠. 얼마 전 수도권의 아파트를 구입한 정모 씨. 그토록 꿈꿨던 내 집 마련의 기쁨도 잠시. 복비를 비롯한 각종 부대 비용을 통보받고 다소 속이 쓰렸다는데요. 막상 알아보다 보니까 부대 비용이 거의 700만 원 이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처음에 매매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어서 계속 그 확정되지 않은 금액들에 대해서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분의 말만 믿고 하는 건데 그럼 나중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데다 있는 돈 없는 돈 모두 끌어모아 산 아파트라 한두 푼이 아쉬웠던 실정. 제가 몇 프로로 계약을 하게 될지는 사실 그 부동산 주인분의 마음에 달려있는데 협의 없이 마지막에 도장 찍을 때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계약서에. 이거 왜 이렇게 나와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 자리에서 다음 사람한테 팔죠 뭐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좀 위압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월급을 뛰어넘는 과한 복비에 협의를 해보려 했지만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데요. 지금은 공급자 중심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소비자에게 팔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찾을 수가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깎아줄 이유가 없는 거죠. 중개사가 보여준 매물은 단 한 건. 그마저도 정 씨가 사전에 다 알아보고 간 물건이었는데요. 계약 역시 단 10분 만에 일사천리로 끝났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하고 싶더라고요. 이거 차라리 공부를 하거나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부분이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따라고 해야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빠르고 쉽게 돈 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복비를 둘러싼 부동산 중개사와 소비자와의 갈등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양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네,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아파트값 상승률이 6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출은 조이고 세금은 높이고 정부의 강력한 대책에 잠시 주춤하나 싶던 집값은 그럼에도 어김없이 뛰었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은 처음으로 10억을 돌파했습니다. 2015년 이후 2배 넘게 상승한 셈입니다. 평균 가격이 오르자 집값에 연동되는 중개 수수료 역시 그야말로 복비 폭탄이 돼서 돌아왔는데요. 매매 중개 수수료의 경우 2억에서 6억 미만은 0.4%, 6억에서 9억은 0.5%, 9억 이상은 최고 0.9% 내에서 협의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집값이 오르면서 서울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최고 요율을 적용받는 고가 주택이 돼버린 겁니다. 평균 가격인 9억 원을 고가의 기준으로 보는 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서울 외곽 지역도 실질적으로 9억 원을 넘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고가 주택의 개념이 확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중개 수수료가 예전에 비해서 그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수료는 실질적으로 2배 이상 됐다라고 봐도 무방을 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고 요율 상한만 정해놓고 협의에 따라 제각각 결정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지역에서는 0.5% 받아도 아주 많이 받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시장에서는 0.5%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 어떤 시장에서는 0.3%만 받기도 한다. 이게 되게 지역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또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여기에 전세 가격까지 폭등하면서 임대차 수수료가 매매보다 높은 역전 현상도 중개 수수료 논란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6억 이상, 9억 이하의 집을 매매할 때 수수료 상한은 0.5%를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6억 이상인 전월세의 경우 0.8%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가령 6억 원짜리 집을 매매할 경우에 최대 30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반면 전월세는 최대 48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오히려 180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건데요.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복비까지 더 내라는 이상한 계산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세는 지금 매물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가격대 매물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매물이 나오면 동호수 확인, 그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상황이고, 계약을 하고 보니까 정말 중개사들이 해주는 게 매칭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비싼 수수료를 낸다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공인중개사가 예전에 비해 많은 복비를 걷어들이는 반면 하는 일은 30년 전 복덕방 시절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하는데요. 특히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만은 계약서상 적혀있는 책임 조항입니다. 여기는요, 잔금을 이후에는 매수인이 책임진다. 건물의 노후로 인한 누수 발생 시. 잔금이 날 바로 집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거에 대한 불안과 책임은 다 저한테 있는 거고, 판매자도 이미 내가 떠나버린 집이고 나는 그거에 대해 잘못 없어 하면은 되게 이게 엄청 시끄러질 수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중개인은 책임은 아마 보험증서 같은 거 내미시면서 면피하지 않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에는 부동산 직거래에 나서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한 앱에서 아파트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개인 회원들이 올린 게시물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빌라부터 아파트까지 구성도 가지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부동산 사기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 실소유주 확인, 기본 권리 분석, 하자 여부 등을 무엇보다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또 이렇게 된 부분에는 시대의 변화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아주 스마트해졌어요. 과거에는 중개시장에 대한 정보들은 중개시장만 갖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부동산 포털도 많고요. 가격정보 시스템도 되게 다양한 앱들이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이런 중개업계에서 직거래 시장으로 이제 눈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은 중개업계가 사실 그만큼 서비스를 국민들의 눈높이에, 소비자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해왔다.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자 국토부는 개선 조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중개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 국민 선호도 조사 후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매매의 경우 12억 이상 거래 구간의 최고 요율을 0.9%에서 0.7%로 낮추고, 임대의 경우는 9억 이하 거래 구간의 최고 요율을 0.8에서 0.5로 인하하는 방안이고요. 내부적으로는 최종 방안이 확정이 되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와 17개 시도에 1월 말이나 2월 초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중개업계는 무조건적인 요율 개선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의 책임을 중개사 측으로만 돌리는 건 부당하다는 건데요. 수수료가 있다고 해도 그 수수료 다 주는 사람 없어요. 합의라고 돼 있잖아요. 가격도 많이 올랐고. 집값이 올랐지만 거래 건수도 줄어들고 해서 전체적인 수입이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또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광고비까지 점점 상승하면서 영세 공인중개사들은 존립 자체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시장에서는 뭐냐면 대개 한도가 있어도 관행적으로 형성되는 요율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또 공인중개사들이 엄청 넘쳐나고 있고 과잉 경쟁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어느 일방이 뭐냐면 높은 한도로 그렇게 사실은 받기는 어려운데 이제 일부 현상만 놓고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는 46만 명이 넘고 개업한 중개사 역시 11만 5천 명에 달합니다. 대단지 아파트 상가 1층의 절반 이상은 공인중개소일 정도로 과포화 상태입니다. 치열한 경쟁과 환경 탓에 거래량은 줄어 수익성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호소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일부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는 조금씩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부동산. 지난해 2월 문을 연 이곳은 일명 반값 수수료를 내걸고 영업을 시작했는데요. 다른 어떤 업종을 봐도 모든 업종들은 다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한 경쟁 시대인데 유독 이 부동산만 너무 폐쇄적이고요. 경쟁을 안 하는 업종이더라고요. 실수요자들의 호응은 이끌어냈지만 인근 지역 중개업자들의 반발과 견제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같은 사람들은 다 죽으란 얘기지. 홀라만 먹고 살겠다고. 사실 저렇게 나오다 보면은 이제 거래질서를 주무시는 거잖아요. 수수료를 빌미로 막 다른 공인중개사들을 막 악의 축으로 몰아요. 저희도 뭐 열심히 뼈가지고 일해놓고 나중에 수수료 가지고 이렇게 분쟁하는 거는 또 그 룰을 어기고 자기만 이제 먹고 살자고 이렇게 다른 레이트, 다른 요율로 제시한다는 거는 그거는 정도에서 좀 벗어난 상행위가 아니냐. 이 같은 주변의 견제에도 반값 수수료 정책을 고수하는 건 일부 부동산들이 사설 점거방을 통해 수수료를 담합하거나 물건을 독점하는 문화를 바꿔보고 싶어서입니다.
거기에 몇 천만 원에서 억대의 권리금을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만 그 권리를 양도합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양도받은 사람들하고만 계속 지속적으로 그 거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 내규를 만들어 놓고 그 내규에 벗어나는 어떤 경쟁이나 어떤 광고나 홍보 같은 거를 일체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부 규율을 따라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질은 좋아질 수가 없죠. 실제 일부 중개사들이 단체를 만들어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다른 중개사를 배제하다가 담합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도 내부 네트워킹이 있어야지 주택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매매를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해당 업체에게 그 통신망을 허용하지 않으면 그 업체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작아지거든요. 반값 그 수수료를 선언을 했을 때 과연 그 업체가 그 시장 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저희가 조금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부동산 중개 시장을 둘러싼 갈등이 업계 내에서까지 번지자 정부도 시장 상황을 엄중히 모니터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의 대응반 TF 조직을 확대하여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 행위 등을 포착 적발하여 신속히 단속 처벌하는 상시적인 조직을 만들고 지난해 말 취임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추진하는 것도 주목할 변화로 읽힙니다. 한편 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가 전문 자격사로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통한 서비스 다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공인중개사법에는 여러 가지 규제적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서비스 제공을 제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예를 들면 부동산 매매업의 어떤 규제를 좀 철폐한다라든가 이런 걸 비롯해서 종합적인 여러 가지 개선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개보수 인하와 관련된 이런 논의에서 촉발된 중개보수 체계 개편 문제뿐만 아니라 중개제도 전반에 대해서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 중개 보수율은 적게는 3%에서 많게는 6%에 이릅니다. 최고요율이 0.9%인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싼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국내 부동산 중개 업무가 물건 알선, 계약서 작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서 해외에서는 금융이나 세무, 법률 자문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개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뿐 아니라 계약 이후 하자 보수 책임도 모두 중개사의 몫입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그 이후에 앞으로 발생할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고 인스펙션 업체를 또다시 섭외를 해서 그것들까지도 마무리를 쳐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역할들을 공인중개사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책임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해외와 같은 책임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부동산 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계약 과정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1억 원 한도 내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현 집값과 비교해 지나치게 적게 책정돼 있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한 건의 1억이 아니고 1년간 1억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사고를 이미 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발생한 건 그 1년 범위 안에 있으면은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발생이 있고요. 2018년에 도입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계약서 위변조 등 불법 중개 행위를 막을 수 있고 정부의 각종 행정망과도 연계돼 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이유입니다. 선의의 경쟁이 필요합니다. 어떤 업종이든 간에 경쟁이 없는 업종은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중개업도 이제는 선의 경쟁,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질이 높고 가격이 저렴한 이런 부동산들이 선택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야 서비스 질이 올라가고 이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실 겁니다. 전문가들 역시 중개 수수료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부동산 거래를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전문가들의 조언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첫째, 수수료율을 협의하라. 최대 요율은 어디까지나 상한선일 뿐 중개인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 계약서상에 나도 모르게 수수료 요율이 적혀있진 않은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지역의 관행적인 수수료는 얼마인지 미리 파악하고 적절한 협상을 통해 수수료를 깎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상한요율제라서 0.9% 또는 0.8%라고 하는 이 요율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한제이기 때문에 그 이상 받지 마라. 그 이하에서 협의해라 라고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하한은 없어요. 둘째, 현금 영수증은 꼭 챙기자. 중개 수수료는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에서 감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을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부가세 10%를 확인하라. 사업자 등록증에 간이 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개보수를 지급할 때 중개사무소의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이 되는데 내가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간이과세자다라고 할 때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값 상승이 불지핀 부동산 중개 수수료 논란. 소비자와 중개인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다 보니 결코 손쉬운 해결 과제가 아닌데요. 하지만 이대로 가면 국비 1,000만 원 시대가 고착화될 수도 있는 만큼 소비자와 중개업계 모두 웃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 않을까요?